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가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금리가 2차 요인이라고 하는 게 다르면 절대 영향을 못 줍니다. 청약은 추천할 투자 방법은 아니고, 경매는 실수를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반전세, 월세화 현상이 많이 또 진행되면서 전세는 소멸되고 나중에 뭐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월세가 또 매매가 지지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상황은 저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거는 정부가 없애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세 제도는요, 임차인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려고 정부가 노력하면 일종의 임차인을 핍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약자로 규정되고 있어요. 약자를 핍박하는 정부, 이런 상황이 용인이 될까요? 아무리 이번 정부가 부자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약자는 내버려 두고 부자를 도와주면 그나마 용인이 될지 모르지만, 약자를 핍박하면서 부자를 도와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모를까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없어지느냐를 논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려면 있는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전세 제도를 제공하는 측과 활용하는 측이 둘 다 필요가 없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필요하다. 그러면 존재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임차인한테는 좋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임대인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이거를 없애려면, 만약에 전세를 내가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려면 문제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출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살 때 자기 자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갭 투자거든요. 근데 소득 여건이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절대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뭘로 보증금을 내줍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없어지려면 이 없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한쪽이든 필요한 사람이 지금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금리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월세가 좋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금리 급등 현상이 일반화인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금리 인상도 멈출 것이고, 언젠가는 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좋아하는 임차인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전세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진단을 해야지, 전세가 없어진다라는 걸 깔고 분석을 하면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를 강제로, 이걸 법률용어로 하면 실익이라고 하나요?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청약가 사실 뭐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마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청약이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보통 하락장 때 유행하는 그런 이제 그 부동산 투자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평소에 이렇게 뭐 썩 추천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청약은 하락장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분양이 안전마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을 받는 게 일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약 받으라고 아마 여기서 막 소리쳐 외쳐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 청약 통장 해지하는 사람들 뭐 얼마 늘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알아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는 빨리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추천할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경매는 사실 경매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예, 경매 자체만 보면 그래요. 근데 효율성 면에서 이제 저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경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 방법이거든요. 실수를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실수라는 게 뭐냐? 숨어져 있는 권리 분석. 예.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권리 분석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매 공부가 쉽지 않아요. 경매 공부가 최소한 2년 동안 죽으라고 해야 겨우 이제 경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미 시장에는 경매 고수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야, 나는 이제 경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면 초보자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칼 에이서하고 지금 경주하는 꼴이거든요. 누가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경우엔 들러리 서는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일반인들만 만약에 있다라고 또 전제를 해보면 경매는 무조건 한 사람만 이득을 봐요. 경매에 낙찰되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10명 있어요. 그럼 확률이 10분의 1이죠. 인기가 좋아졌어요. 경매가 막 인기가 좋아졌어요. 100명이 참가를 해요. 그러면 100분의 1이죠. 더 인기가 좋아졌어요. 1000명이 참가를 합니다. 1000분의 1이죠. 그럼 이게 1000분의 1일 때 한 명은 굉장히 좋지만 나머지 999명은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만. 저는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누구나 했을 때 나도 내가 참가할 수 있으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효율성 면에서 경매가 원래 경매라는 투자 방법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인기가 좋을수록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실제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이익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자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초고수예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경매해가지고 물려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물려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애매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임차인이 뭐 안 나간다든지 임차인 나가는데 이사비 엄청 달라고 해서 막 그 돈 주고 내보냈더니 합쳐보니까 그냥 사는 값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 아니면 들어갔더니 임차인이 다 부셔놓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예 그러니까 접해보지 않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뭐냐면 일반인들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들 사실 보통 부동산 시장을 뭐 얘기하거나 좀 다룰 때 금리라든지 인구라든지 경기나 개발 호재 뭐 이런 다양한 또 변수를 따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일단 한국만 놓고 보자면 뭐 인구는 뭐 일본보다도 빠르게 줄 것 같고 금리는 뭐 올해 고점을 찍고 뭐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한동안 뭐 높은 금리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 뭐 이런 거하고 똑같냐?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가 있는데 저는 그 제도들이 1차 요인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게 뭐냐?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를 꼽는 게 이 4가지가 다 다른 나라 부동산 상황하고 다 달라요. 첫 번째가 대중심리인데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지금 어떤 아파트들은요, 막 아파트들끼리 싸워요. 내가 대장이다.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 집값 떨어질까 봐, 집값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대하는 태도가 거주 개념보다는 제가 거주 개념 1도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격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대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거예요. 대중심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뿌리 깊게 완벽한 시장에 자리 잡은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또 분양도요. 선분양. 선분양 제도.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분양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집값 좀 침체됐을 때 뭐가 난리가 났었냐.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정확히 가보면 뭐가 난리가 났냐. 분양권만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 아주 레버리지가 큰 아주 가벼운 상품이에요. 집을 사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우리가 어떻게든 뭘 해도 대출을 받든 뭘 하든 10억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10% 계약금 1억만 있습니다. 1억만. 이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피가 막 1억, 2억 붙었어요. 그럼 수익률이 100%, 20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시장 형태가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과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정책을 상승장에서 30회에 가까운 규제책을 막 쏟아냈습니까?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게 바로 다른 나라의 부동산과 다른 점이에요. 그만큼 과열이 심하고 침체도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특성이. 이런 특성을 전제로 두고 이 요인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가 2차 요인이라고 하는 게 방향이 다르면 절대 영향을 못 줍니다. 네, 왜냐하면 그 움직임 폭이 방향이 다를 때 훨씬 크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금리, 지금처럼 고금리여도 집을 살 수 있어요. 막 삽니다. 왜? 집값 올라가는 게 훨씬 크니까요. 이거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이 고통 아주 웃으면서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상승장 때는 사람들이 뭘 했냐? P2P 대출까지 맡았어요. P2P 대출의 최저금리가 13%예요. 사채입니다, 사채. 사채를 받아서 집을 사요. 지금 5%, 6%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잽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이런 금리 영향이 작아요. 근데 지금은 커요. 큰 게 왜 그러냐? 방향이 같으니까. 하락장인데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되니까 부담도 더 크죠. 그러니까 하락장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요인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뭐냐? 2차 요인은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호재는 상승 요인이죠. 상승장이면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엄청난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더원 뭐 이런 데들. GTX. 그런 게 이제 시너지. 근데 지금 인더원 가격 뚝뚝 떨어지잖아요. 호재 있는데. 그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장이고 호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작용 안 하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힘을 거의 못 낸다. 그게 바로 2차 요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을 분석하는 모든 요인들이 다 2차 요인이에요.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매수 적기가 사이클상 왔다고 쳤을 때요. 아파트, 그 중에서도 중소형이냐 대형이냐, 아니면 뭐 빌라, 오피스텔 뭐 여러 개 되면은 뭐 어떤 걸 선택하실지. 저는 당연히 아파트를 사고요. 아파트를 사고 다음 사이클에는 대형을 삽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역을 사느냐 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돈에 맞는 그 당시에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내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사겠죠. 유독 또 대형에 초점 맞추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누적의 효과를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상승장 때 수요가 폭증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형성이 됩니다. 자, 수요도 폭증을 하는데 인기 있는 올라가는 거에 집중이 돼요. 수요가. 지난 상승장을 보면 소형이 인기가 좋았죠. 그동안 분양했던 신규 아파트와 신규 주택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7대 2.5대 0.5. 그래서 소형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자, 상승장이잖아요. 소형이 인기가 좋잖아요. 평당가를 따져보면 소형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지금. 소형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왜?
폭증한 수요에 맞춰서 그쪽으로 집중돼서 공급이 됐어요. 그 폭증한 수요가 이제 하락장에서 제자리로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늘어났던 폭증된 수요에 맞춰서 공급됐던 이 양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소형 미분양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미분양 수치를 보잖아요. 미분양 나온 거를 평형대별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거의 70%가 소형에 집중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형이고요. 대형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이제 그동안에 안 지었어요. 거의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락장이 시작될 때 서서히 대형 쪽에 인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지역 위주로 대형들은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잘 안 떨어집니다.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하락장 때 미분양이 소형이 월등히 많이 생기고 대형은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 가격 떨어지는 폭을 보면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소형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길게 떨어지겠죠. 그 대형은 덜 올랐어요. 덜 오르다 보니까 덜 떨어지고 짧게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락장이 이제 지나고 상승장 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대형은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심지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분양하는 대형 평형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형은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걸 살까요? 올라갈 걸. 그렇죠. 내가 1인 가구니까 소형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사냐? 올라갈 거를 사요. 한 명이어도 40평대를 살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와닿진 않네요. 와닿진 않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거기에 항상 반박 댓글을 달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는 제가 하는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나보면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지나서 맞춰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형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1인 가구, 2인 가구들도 분명히 40평대를 살 거예요. 심지어는 50평대, 60평대를 사고 한 명인데 뭐 돈 있는 사람 100평을 사서 자랑을 할 겁니다. 인스타에 쫙 올려서 야, 여기 갔더니 여기서 공놀이를 해도 여기서 공을 찼더니 저기 가서 주워와야 된다라는 이런 인스타를 찍으면서 이제 자랑을 할 거예요. 나는 100평에 산다. 한동안 또 이제 대외 활동을 좀, 대외 활동을 좀 이제 잘 하신다고 하시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 처음 인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동안 감사했다는 얘기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논란거리도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변곡점을 맞추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락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품, 주식도 마찬가지고 하락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아예 놔버려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거든요. 하락장만 주구장창 있는 상품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상승장이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놔버리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이 소장이 지금 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 맞추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에 여러분 이 저를 보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 1%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승장 때 계속 하락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집을 안 사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락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입지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입지 공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이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공부를 하시면 자산을 불려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신간 출연하시게 되면 꼭 자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 영상 복귀하시면서 계속 부동산 시장 남아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이언트TV 양성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